엄마가 숨긴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제 딸이 어디 있는지 말해요. 당신이 진실을 숨긴 대가입니다. 은지의 친아버지는 박준혁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트루스 패널 88은 제가 만든 거예요. 모두 제 계획이었어요. 이곳은 미스토리 박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풀어갈 이야기는 한 장의 사진에 숨겨진 27년간의 거짓말입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 스스로 사라진 딸, 그리고 그녀의 실종이 드러낸 세 남자와 한 여자의 비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4년 10월 3일 오후 11시 47분, 강원도 춘천시의 한 주택가에서 20세 여성 박은지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누구와 함께였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은지는 어머니 강혜진 씨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전화 안 받으시네요. 오늘 저 그 사람 만나러 가요. 엄마가 숨긴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 제가 돌아오지 않으면 엄마 탓하지 마세요. 이 메시지가 전송된 시각은 오후 10시 32분입니다. 강혜진 씨는 딸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회사 회식 자리에 있었고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해두었기 때문입니다. 회식이 끝나고 집에 도착한 시각은 자정을 넘긴 10월 4일 오전 1시 20분경이었습니다. 혜진 씨는 그제야 딸의 메시지를 확인했고 즉시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연결음만 울렸을 뿐 받지 않았습니다. 혜진 씨의 증언에 따르면 처음에는 딸이 늦게까지 친구를 만나고 있거나 이미 잠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7시 은지의 방문을 열었을 때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 속 평소 즐겨 입던 검은색 패딩 점퍼와 운동화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은지의 지갑과 학생증, 그리고 평소 항상 지니고 다니던 보조 배터리가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혜진 씨는 은지는 집 앞 편의점만 가도 지갑을 챙기는 아이였어요. 지갑 없이 어디 먼 곳에 갈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전 9시 혜진 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성인의 자발적 가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수색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남긴 음성 메시지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라는 표현은 자발적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혜진 씨는 딸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통신사 기록에 따르면 은지의 휴대전화는 10월 3일 오후 11시 52분을 마지막으로 신호가 끊겼습니다. 마지막 위치는 춘천시 소양로 인근의 한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이곳은 은지의 집에서 도보로 약 15분 거리입니다. 그런데 메시지에서 은지가 언급한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혜진 씨는 딸이 교제하는 남자친구가 없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은지는 대학 1학년을 마치고 휴학 중이었으며 평소 집과 도서관을 오가는 조용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친한 친구도 2~3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혜진 씨의 진술이지만 주변 인물들의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더욱 혜진 씨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메시지 속도 다른 문장이었습니다. 엄마가 숨긴 거 다 알아요. 혜진 씨는 자신이 딸에게 숨긴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뚜렷한 동요가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담당 형사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10월 4일 오후, 경찰은 버스 정류장 인근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오후 11시 48분경, 검은색 패딩을 입은 여성이 정류장을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체구와 걸음걸이로 보아 은지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영상 속 은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뒤편 약 5m 거리에 후드 티셔츠를 입은 인물이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었는지 아니면 우연히 같은 길을 가던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류장을 지나 골목길로 접어든 이후의 CCTV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은 오래된 주택가로 방범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사각지대였던 것입니다. 은지와 후드티 인물, 두 사람 모두 그 골목길에서 흔적이 끊겼습니다. 혜진 씨는 경찰에게 음성 메시지를 다시 분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기술팀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은지의 목소리가 끝난 직후 메시지가 종료되기 1초 전에 미세한 호흡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은지의 호흡과는 명백히 다른 낮고 거친 남성의 숨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은지의 바로 옆에서
그녀가 메시지를 남기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녹음 후 은지가 누군가를 만났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사건 발생 72시간이 지나면서 경찰은 수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은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혜진 씨는 딸의 방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그녀는 낯선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혜진과 어린 은지, 그리고 한 남성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얼굴 부분은 칼로 깔끔하게 도려내져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이 사진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15년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오래전에 버렸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딸의 서랍 속에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얼굴이 잘려나간 그 남성은 누구일까요? 혜진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0월 6일, 사건 발생 3일째, 춘천경찰서는 정식으로 실종사건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팀장을 맡은 이정훈 형사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그는 사건 초기부터 이상한 점을 감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의 불일치였습니다. 강혜진 씨의 최초 진술에 따르면 그녀가 딸의 메시지를 확인한 시각은 10월 4일 오전 1시 20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지가 메시지를 보낸 시각은 10월 3일 오후 10시 32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은지가 마지막으로 CCTV에 포착된 시각인 오후 11시 48분과 메시지, 전송 시각 사이에는 약 1시간 16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이정훈 형사는 이 시간 동안 은지가 무엇을 했는지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는 도보로 15분이면 충분한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은지는 메시지를 보낸 후 1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경찰은 은지의 동선을 재구성하기 위해 집 인근의 모든 CCTV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은지는 오후 10시 15분경 집을 나섰습니다. 이는 집 앞 골목의 CCTV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지가 메시지를 보낸 시각은 오후 10시 32분입니다. 즉, 그녀는 집을 나선 지 17분 후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CCTV에 다시 포착된 것은 오후 11시 48분, 메시지 전송으로부터 1시간 16분 후였습니다. 은지는 그 사이 1시간 이상을 어디선가 보냈던 것입니다. 이정훈 형사는 은지가 누군가를 만났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메시지 속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에서 대기했던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버스 정류장 인근에는 카페나 편의점이 없었고 근처 상가의 CCTV에서도 은지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혜진 씨의 진술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혜진 씨에게 10월 3일 당일의 일정을 상세히 물었습니다. 혜진 씨는 오후 6시 30분에 퇴근했고 곧바로 회사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식사 장소는 춘천시 중앙로의 한 고깃집이었습니다. 회식은 오후 11시 30분경 끝났고 그녀는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깃집의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한 결과 혜진 씨의 계산 시각은 오후 10시 58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용한 대리운전 기사의 운행 기록에 따르면 혜진 씨를 태운 시각은 오후 11시 5분, 집 앞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11시 42분이었습니다. 혜진 씨는 자신이 집에 도착한 시각을 오전 1시 20분경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오후 11시 42분이었던 것입니다. 약 1시간 40분의 오차가 있었습니다. 이정훈 형사가 이 사실을 지적하자 혜진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술을 많이 마셔서 정확한 시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다른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혜진 씨가 집에 도착한 오후 11시 42분은 은지가 CCTV에 마지막으로 포착된 시각인 오후 11시 48분과 거의 일치합니다. 혜진 씨는 정말로 딸이 사라지는 순간을 목격하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경찰은 혜진 씨의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혜진 씨는 블랙박스가 고장나서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비소 기록을 확인한 결과 혜진 씨의 차량은 9월 25일에 정기 점검을 받았으며 블랙박스는 정상 작동 상태였습니다. 형사는 차량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블랙박스는 여전히 장착되어 있었지만 메모리 카드가 빠져 있었습니다. 혜진 씨에게 메모리 카드의 행방을 묻자 그녀는 잃어버렸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사건은 점점 혜진 씨를 중심으로 수렴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은지의 친구들을 소환하여 조사했습니다. 은지의 고등학교 동창인 김소희 씨는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은지는 몇 달 전부터 어머니와의 관계가 나빠졌다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자신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 정민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지는 최근 아버지에 대해 자주 물어봤어요. 은지 아버지는 은지가 5살 때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었는데 은지는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혜진 씨의 남편, 즉 은지의 아버지 박준혁 씨는 2009년 10월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왜 아버지의 죽음을 의심했던 것일까요? 경찰은 혜진 씨에게 남편의 사망 경위를 다시 물었습니다. 혜진 씨는 남편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빗길에서 차량 단독 사고를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도 단순 사고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이정훈 형사는 15년 전 사고 기록을 다시 열람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박준혁 씨의 사고 차량에서는 브레이크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빗길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면 브레이크를 밟았을 흔적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차량은 마치 가속 페달을 밟은 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담당 형사는 이를 졸음운전 또는 음주운전 가능성으로 기록했지만 부검 결과 박준혁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이었습니다. 형사는 혜진 씨에게 물었습니다. 남편분이 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혜진 씨는 오랜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직감했습니다. 혜진 씨는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딸의 실종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0월 7일, 경찰은 혜진 씨의 집을 전면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은지의 방 옷장 뒤편에서 경찰은 작은 수첩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수첩의 표지에는 진실의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은지가 직접 쓴 것으로 추정되는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28일, 오늘 엄마의 옛날 사진을 찾았다. 사진 속 남자는 아빠가 아니다. 그렇다면 내 진짜 아버지는 누구인가? 엄마에게 물어봤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이는 은지의 필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혜진 씨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은지의 친아버지는 박준혁이 아닙니다. 혜진 씨의 고백은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20년 전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999년, 당시 25살이던 혜진은 서울에서 작은 출판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민우였습니다. 최민우는 소설가 지망생이었고 출판사에 자신의 원고를 투고하러 왔다가 혜진을 처음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6개월 후 혜진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혜진 씨의 진술입니다. 하지만 최민우는 결혼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아직 작가로 성공하지 못했고 가정을 꾸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혜진에게 낙태를 요구했습니다. 혜진은 거절했고 두 사람은 결별했습니다. 그 후 혜진은 고향인 춘천으로 돌아왔고 거기서 박준혁을 만났습니다. 박준혁은 혜진의 상황을 모두 알고도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2004년에 결혼했고 은지는 법적으로 박준혁의 딸이 되었습니다. 혜진은 은지에게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해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은지는 어떻게 알게 된 것입니까? 이정훈 형사가 물었습니다. 혜진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단서를 찾아낸 상태였습니다. 은지의 노트북이었습니다. 경찰 디지털 포렌식 팀은 은지의 노트북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용하던 SNS 계정 외에 별도의 보조 계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계정의 아이디는 트루시커 형사였습니다. 보조 계정은 2024년 5월에 개설되었으며 은지는 이 계정을 통해 자신의 진짜 아버지를 찾기 위한 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옛 직장이었던 출판사 관계자들을 수소문했고 몇몇 사람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5월 17일, 은지는 출판사 선배였던 한 여성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 여성은 혜진이 최민우와 교제했던 것을 안다고 답했습니다. 은지는 즉시 최민우에 대해 물었고 상대는 최민우는 2003년에 등단했으며
현재 춘천에 거주하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최민우를 수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랍게도 혜진의 집에서 차로 불과 20분 거리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최민우는 현재 48살로 중견 소설가로 활동하며 집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10월 8일 경찰은 최민우를 소환했습니다. 그는 경찰서에 나타났을 때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형사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박은지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최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압니다. 언제 처음 알게 되었습니까? 6개월 전쯤입니다. 그 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답변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은지는 이미 6개월 전에 친아버지를 찾아냈고 그를 만났던 것입니다. 최민우는 계속 진술했습니다. 은지는 자신이 제 딸인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유전자 검사를 제안했고 결과는 99.9% 친자 관계로 나왔습니다. 이는 최민우가 제출한 검사 결과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은지와 계속 연락했습니까? 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났습니다. 은지는 제가 왜 어머니를 떠났는지, 왜 자신을 버렸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은지를 만난 것은 언제입니까? 10월 3일입니다. 형사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10월 3일은 은지가 실종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최민우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은지는 저에게 오후 10시 30분에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장소는 소양로 버스 정류장 근처였습니다. 만났습니까? 아니요,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오후 10시 50분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늦었습니까? 집에서 나오려던 순간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는 제가 어디 가는지 물었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은지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최민우는 기혼자였습니다. 그는 2005년에 결혼했으며 슬아의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최민우는 은지와의 관계를 가족에게 숨겨왔던 것입니다. 은지가 연락이 닿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화가 나서 그냥 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는요. 다음 날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계속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혜진 씨에게 연락하려고 했습니다. 혜진 씨와 연락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요. 최민우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는 은지를 만나지 못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통신사 기록에 따르면 최민우의 휴대전화는 10월 3일 오후 10시 30분부터 11시 10분까지 그의 집 근처에서 신호가 잡혔습니다. 이는 최민우의 진술과 일치합니다. 그는 집에서 늦게 출발했고 은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은지가 만나려 했던 그 사람은 최민우가 아니었던 것일까요? 경찰은 은지의 보조 계정을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 이후의 메시지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은지는 truthfinder88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누군가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truthfinder88은 은지에게 당신의 아버지 박준혁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박준혁의 죽음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으며 그것을 알고 싶다면 나를 만나라고 제안했습니다. 은지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truthfinder88이 구체적인 증거 사진을 보내자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은 2009년 10월 박준혁의 사고 현장을 찍은 것으로 보이는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은 당시 경찰 기록에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10월 1일 truthfinder88은 은지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0월 3일 밤 10시 30분 소양로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자. 당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려주겠다. 은지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truthfinder88의 계정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계정은 일회용 이메일로 가입되었고 접속 기록은 모두 공공 와이파이를 통해 이루어져 신원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이 계정이 실존한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은지가 만나려 했던 그 사람은 truthfinder88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은지에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믿기로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는 정말로 박준혁의 죽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일까요? 이정훈 형사는 15년 전 사고 기록을 다시 열람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고를 목격했다는 신고자가 있었다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목격자의 이름은 지워져 있었지만
연락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경사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6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15년 전 그날 밤 사고 직전에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준혁 씨의 차량이 가드레일로 돌진하기 직전 그 차 뒤를 다른 차 한 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차는 사고 후 즉시 유턴해서 사라졌습니다. 이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박준혁의 죽음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한 계획된 사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고 있는 트루스파인더 88이 은지를 유인한 것이라면 그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경찰은 혜진 씨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습니까? 혜진 씨는 오랜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있었습니다. 남편은 죽기 며칠 전부터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협박을 받았습니까? 모릅니다. 남편은 제게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옛날 일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만 했습니다. 그 옛날 일이 무엇입니까? 혜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남편은 제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곧 해결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일주일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건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은지의 실종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부터 시작된 어떤 비밀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 비밀의 중심에는 박준혁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9일 경찰은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은지의 보조 계정에 남아있던 트루스파인더 88과의 대화 중 9월 28일자 메시지에서 상대방이 실수로 사진 한 장을 첨부했던 것입니다. 사진은 즉시 삭제되었지만 서버에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구된 사진은 낡은 폴라로이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혜진 씨의 서랍에서 발견되었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얼굴이 도려내진 그 사진. 트루스파인더 88은 그 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루스파인더 88은 사진 속 얼굴이 잘려나간 그 남자일까요? 아니면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사람일까요? 경찰은 혜진 씨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누구입니까? 혜진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이름은 서진혁. 최민우를 만나기 전 제가 대학 시절 사귀었던 사람입니다. 1997년 봄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캠퍼스. 21살의 강혜진은 그곳에서 서진혁을 만났습니다. 서진혁은 경영학과 3학년이었고 혜진보다 2살 많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가까워졌고 1년 동안 교제했습니다. 이는 혜진 씨의 진술입니다. 하지만 1998년 두 사람의 관계는 갑작스럽게 끝났습니다. 혜진 씨는 서진혁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부터 전화도 받지 않았고 학교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그의 하숙집을 찾아갔지만 집주인은 서진혁은 짐을 싸서 떠났다고만 했습니다. 왜 떠났는지 아십니까? 이정훈 형사가 물었습니다. 혜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저도 이유를 몰라서 20년 넘게 궁금했습니다. 그는 그냥 제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서진혁을 다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저는 그를 찾으려고 했지만 그의 연락처도 주소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즉시 서진혁을 수배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주민등록 기록에서 서진혁이라는 이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975년생 서진혁으로 검색했을 때 동명이인은 여럿 있었지만 혜진 씨가 아는 그 서진혁은 없었습니다. 혹시 가명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혜진 씨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학생 증도 받고 학교 기록에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경찰은 혜진 씨가 다녔던 대학교에 문의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997년 입학생 명단에 서진혁이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996년, 1998년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확정된 기록상으로 서진혁은 그 대학에 재학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혜진 씨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같은 수업을 들었고 동아리 활동도 함께 했어요. 친구들도 모두 그를 알았어요. 당시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은 누구입니까? 경찰은 혜진 씨로부터 이름을 받아 그들을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4명의 친구 모두 서진혁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혜진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함께 MT도 갔고 축제 때 술자리도 가졌어요. 사진도 있어요. 그녀는 바로 그 폴라로이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얼굴이 도려내진 그 사진. 경찰은 사진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사진은 1997년 가을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배경에 보이는 단풍과 옷차림으로 볼 때 10월경으로 보입니다. 사진 속 혜진은 21살이었고 어린 은지는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문제는 잘려나간 얼굴이었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복원을 시도했지만 너무 깨끗하게 잘려나가 복원이 불가능했습니다. 잘려나간 부분의 크기로 보아 성인 남성의 얼굴로 추정될 뿐이었습니다. 은지는 이 사진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혜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 사진을 15년 전에 버렸어요. 박준혁과 결혼하면서 과거의 물건들을 모두 정리했거든요. 정말로 버렸습니까? 네, 확실합니다. 박준혁 앞에서 직접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렇다면 은지의 서랍에서 발견된 사진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누군가 쓰레기통에서 주워서 보관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혜진 씨가 사실은 버리지 않았던 것일까요? 경찰은 혜진 씨의 집을 다시 수색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모든 방과 창고, 심지어 지하실까지 뒤졌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 지하 창고의 낡은 상자 속에서 경찰은 또 다른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혜진과 서진혁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총 12장. 모든 사진에서 서진혁의 얼굴은 똑같이 잘려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집요하게 그의 얼굴만을 제거한 것입니다. 이 사진들도 버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형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혜진 씨는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말 버렸어요. 이 사진들이 여기 있을 리 없어요. 그렇다면 누가 다시 가져온 것입니까? 혜진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하나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입니다. 혜진과 결혼했던 박준혁은 아내의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혜진이 최민우와의 사이에서 은지를 임신했다는 사실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었을 수 있습니다. 서진혁의 존재입니다. 만약 박준혁이 서진혁에 대해 알게 되었다면 그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질투, 배신감, 아니면 분노. 그리고 그가 혜진이 버린 사진들을 몰래 주워서 보관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경찰은 박준혁의 유품을 조사했습니다. 혜진 씨는 남편이 죽은 후 그의 물건들을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박준혁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 2009년 10월 15일자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혜진의 과거, 최민우의 존재, 그리고 나와 혜진의 결혼까지. 그는 내게 돈을 요구했다. 만약 주지 않으면 혜진에게 진실을 말하겠다고 협박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기록은 박준혁이 죽기 하루 전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준혁을 협박한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가 혜진에게 말하려 했던 진실은 무엇일까요? 경찰은 통화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2009년 10월 15일 박준혁의 휴대전화에는 한 번의 수신 통화가 있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14분 32초. 하지만 발신 번호는 공중전화였습니다. 발신 위치는 춘천역 앞이었습니다. 춘천역 앞. 혜진의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 그 사람은 박준혁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박준혁을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형사는 혜진 씨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날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혜진 씨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창고에서 뭔가를 태우고 있었어요. 서류 같은 것들이었는데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태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중요한 것이어서 남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그날 유독 불안해 보였습니다. 박준혁은 무엇을 태운 것일까요?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왜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가드레일로 돌진했을까요? 경찰은 새로운 가설을 세웠습니다. 박준혁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라 자살이었을 가능성입니다. 만약 그가 협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그를 그 지경까지 몰아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은지를 유인한 트루스파인더 88과 같은 인물이라면 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10월 11일 경찰은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진혁의 몽타주를 공개했습니다. 몽타주는 혜진 씨의 기억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3살의 서진혁, 키 178cm,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성. 그리고 놀랍게도 한 마을 주민이 이 사람을 본 적이 있다고 제보했습니다. 그 주민은 한 달 전쯤 은진의 집 근처를 서성이는 중년 남성을 봤는데 몽타주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나이는 더 들어 보였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진혁은 지금 49살입니다. 만약 그가 살아있고 춘천에 있다면 그는 은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가 트루스 파인더 88이라면 그는 왜 은지를 유인한 것일까요? 경찰은 마을 곳곳에 서진혁의 몽타주를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이 남성을 본 적이 있다면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제보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미궁에 빠지는 듯 보였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고 서진혁은 그림자처럼 실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혜진 씨는 점점 지쳐갔고 경찰도 더 이상의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0월 13일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한 통의 익명 제보가 경찰에 접수된 것입니다. 제보자는 은지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이 누군지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마을 이장 김철수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춘천시 외곽의 작은 마을. 인구 200여 명의 이곳은 대부분 노인들이 살고 있는 조용한 곳입니다. 강혜진의 집은 이 마을 입구에 위치해 있으며 그녀의 가족은 15년 전 이곳으로 이사왔습니다. 마을 이장 김철수는 60대 후반의 남성으로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토박이입니다. 그는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공통된 증언입니다. 10월 13일 오후 경찰은 김철수를 소환했습니다. 그는 경찰서에 들어서며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이정훈 형사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박은지 양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것이 이장님이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실입니까? 김철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언제, 어디서 목격했습니까? 10월 3일 밤 11시 50분경입니다. 제 집 앞 골목에서 봤습니다. 김철수의 집은 소양로 버스 정류장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CCTV가 끊긴 바로 그 골목길이었습니다. 은지 양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서두르는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까? 김철수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이번에는 침묵이 길었습니다. 형사는 그를 계속 응시했습니다. 마침내 김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은지 양 뒤에 한 남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입니까? 얼굴은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구두를 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책으로 보아 중년 남성으로 보였습니다. 왜 진작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김철수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두 사람 모두 시야에서 사라진 후였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산길로 올라갔습니다. 마을 뒷산으로 가는 오솔길이 있거든요. 경찰은 즉시 수색대를 편성했습니다. 마을 뒷산은 해발 400m의 야트막한 산으로 등산로가 있지만 밤에는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곳입니다. 10월 14일 새벽부터 경찰과 소방대원 50여 명이 산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색은 이틀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은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옷가지도, 휴대전화도, 어떤 물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속에는 작은 폐가 한 채가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철수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산으로 올라간 것이 확실합니까? 네,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오솔길 입구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 후로는요? 더 이상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집으로 들어갔으니까요. 왜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김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남자를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에 형사실이 긴장했습니다.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김철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걸음걸이와 체구가 낯익었습니다. 마을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누구입니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냥 느낌이 그랬다는 겁니다. 경찰은 김철수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물증이 없었습니다. 김철수는 은지를 목격한 것 외에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마을 주민들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한 명씩 불러서 10월 3일 밤에 무엇을 했는지, 이상한 것을 목격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또는 그날 일찍 잠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서진혁의 몽타주를 보여주며 이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몇몇 주민들의 반응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순간적으로 시선을 피하거나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정은 형사는 이 반응들을 주목했습니다. 주민들은 뭔가를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두려움, 아니면 다른 이유? 경찰은 마을 주민 중 한 명인 박영숙 씨를 별도로 조사했습니다. 그녀는 70대 노인으로 혜진의 집과 이웃에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서진혁의 몽타주를 보고 순간적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다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을 아시는 것 같은데요. 형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박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진을 보고 놀라셨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누구입니까? 박영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형사는 계속 물었습니다. 할머니, 은지 양을 찾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박영숙은 한참을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옛날에 이 마을에 이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남자가 살았어요. 언제입니까? 한 15년 전쯤이요. 아주 잠깐 살다가 떠났어요. 이름이 뭡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 사람은 말이 별로 없었고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았어요. 어디서 살았습니까? 마을 뒷산 중턱에 작은 집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혼자 살았어요. 경찰은 즉시 그 집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은 수색 과정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폐가였습니다. 경찰은 폐가를 다시 정밀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마루 밑에서 낡은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옷가지 몇 벌과 오래된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분증의 이름은 이정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서진혁의 몽타주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정민을 조회했습니다. 그는 1974년생으로 2008년에 신고된 실종자였습니다. 실종 당시 주소는 서울이었고 직업은 무직이었습니다. 가족은 없었고 실종 신고는 이웃 주민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진혁과 이정민은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닮은 사람일까요? 경찰은 혜진 씨에게 이정민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혜진 씨는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서진혁이에요. 확실합니까? 네, 절대 틀림없어요. 나이가 들긴 했지만 분명히 서진혁이에요. 이로써 서진혁이 이정민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다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는 왜 이름을 바꿨을까요? 그리고 왜 2008년에 실종되었을까요? 2008년. 이 시기는 혜진과 박준혁이 이 마을로 이사 온 2009년 바로 전년도였습니다. 그리고 박준혁이 협박을 받기 시작한 것이 2009년 10월이었습니다. 혹시 서진혁은 박준혁을 협박한 사람일까요? 경찰은 박영숙 할머니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정민이 떠난 것은 정확히 언제입니까? 2009년 11월쯤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집이 비어 있더라고요. 11월. 박준혁이 죽은 것이 10월 16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진혁은 박준혁이 죽은 직후 마을을 떠난 것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경찰은 새로운 가설을 세웠습니다. 서진혁은 박준혁을 협박했고 박준혁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 후 그는 마을을 떠났지만 15년 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은지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서진혁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복수라면 왜 15년이나 기다렸을까요? 그리고 혜진이 아닌 은지를 타깃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10월 16일, 경찰은 마을 전체에 서진혁의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방송과 인터넷에 공개되었고 목격자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오인이었습니다. 서진혁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는 다시 한번 사라졌습니다. 혜진 씨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딸은 실종된 지 2주가 지났고 생존 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호소했습니다. 제발 제 딸을 찾아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은지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정훈 형사는 혜진 씨를 위로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고 단서는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낳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 밤 혜진 씨의 집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번호 없음이었습니다. 혜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낯설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혜진 씨, 오랜만입니다. 혜진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서진혁,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낮게 웃었습니다. 기억하시는군요. 좋습니다. 그럼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딸을 다시 보고 싶으시다면. 전화는 단 2분 17초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는 통신사 기록으로 확정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서진혁은 혜진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10월 18일 밤 11시, 뒷산 폐가로 혼자 오십시오. 경찰을 부르면 은지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혜진 씨는 경찰에게 이 사실을 즉시 알렸습니다. 이정훈 형사는 긴급 작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것은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진혁이 혜진 씨를 유인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혜진 씨는 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딸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라요. 저는 가야 합니다. 경찰은 결국 혜진 씨의 의사를 존중하되 주변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혜진 씨에게 소형 발신기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0월 18일 오후 경찰은 뒷산 일대를 봉쇄하고 곳곳에 경찰관들을 잠복시켰습니다. 오후 10시 30분 혜진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점퍼를 입고 손전등 하나만 들었습니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발신기와 소형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솔길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없어 손전등 불빛만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혜진 씨는 천천히 산을 올랐습니다. 약 20분 후 그녀는 폐가에 도착했습니다. 집은 완전히 어두웠고 안에서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혜진 씨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있어요? 왔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두드렸습니다. 서진혁 씨, 저 혜진이에요. 약속대로 왔어요. 그때 집 안에서 작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촛불이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고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들어오세요. 혜진 씨는 발신기를 작동시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마루 한가운데 촛불 하나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자는 창문 쪽에 서 있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어디 있어요? 혜진 씨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촛불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드러났을 때 혜진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분명 서진혁이었습니다. 23살이었던 그 얼굴은 이제 주름이 졌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매는 똑같았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혜진 씨. 서진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27년 만입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은지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에요? 혜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상관이 없지요. 은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한 건 당신입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나를 버렸잖아요. 서진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나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혜진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거잖아요.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진 건 당신이었어요. 내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모르세요. 서진혁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당신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이 말에 혜진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요? 당신 아버지가 나를 찾아왔었어요. 1998년 2월이었지요. 그는 내게 당신과 헤어지라고 명령했습니다. 혜진의 아버지는 1997년에 사업 부도를 맞았고 빚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혜진 씨가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가 서진혁을 만났다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는데요? 당신 아버지는 내게 거래를 제안했어요. 만약 내가 당신과 헤어진다면 그는 나에게 5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혜진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돈을 받고 저를 버린 거예요. 서진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거절했어요. 나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었으니까요. 그럼 왜 떠났어요? 당신 아버지가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서진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는 내가 거절하자 다른 방법을 썼어요. 그는 나를 범죄자로 만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 아버지는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겠다고 했어요. 내가 그의 집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쳤다고 신고하겠다는 거였지요. 그리고 증거도 조작하겠다고 했습니다. 혜진 씨는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진혁의 눈빛은 거짓을 말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도망간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나는 전과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숨어 살았습니다. 서진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신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다고요? 네. 당신이 최민우와 사귀는 것도, 임신한 것도, 박준혁과 결혼한 것도 모두 알고 있었어요. 서진혁의 목소리에 집착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당신이 다른 남자와 행복해하는 것을 보며 미쳐갔어요. 혜진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죽인 거예요. 서진혁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박준혁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했지요. 당신과 은지를 두고 떠나라고. 남편이 거절했나요? 아니요. 그는 받아들이려 했어요. 하지만 조건을 달았습니다. 나에게 당신의 과거에 대한 모든 증거를 달라고 했어요. 무슨 증거요? 당신이 최민우와 사귀었다는 증거, 은지의 친아버지가 최민우라는 증거요. 박준혁은 그것을 가지고 당신을 협박하려 했던 것 같아요. 이혼하면서 은지의 양육권을 빼앗으려고요. 혜진 씨는 경악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협박하려 했다니. 그래서 당신이 남편을 죽인 거예요? 나는 그를 직접 죽이지 않았어요. 서진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를 뒤쫓았던 건 사실이에요. 나는 그의 차를 따라갔고 그가 점점 빠르게 달리는 것을 봤어요. 마치 도망치듯이. 당신이 쫓아가니까 무서워서 도망친 거잖아요.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건 그의 선택이었어요. 혜진 씨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당신은 살인자예요. 그리고 이제 내 딸까지 데려간 거예요. 서진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지는 무사해요. 다만 잠시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디 있어요? 당장 말해요. 말해줄게요.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이 할 일이 있어요. 서진혁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얼굴이 도려내진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기억하세요? 네, 이 사진 속 남자는 나였어요. 당신이 나를 지워버린 거예요. 제가 지운 게 아니에요. 제가 사진을 버렸을 때 이미 얼굴이 잘려 있었어요. 거짓말, 서진혁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지운 거예요. 당신은 나를 기억에서 지우고 싶었던 거예요. 혜진 씨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그 사진을 받았을 때 이미 얼굴이 잘려 있었어요. 누가 보냈는지도 몰라요. 서진혁은 멈췄습니다. 누가 보냈다고요? 네, 2009년 초에 우편으로 받았어요. 발신인은 없었고 그냥 사진만 들어 있었어요. 서진혁의 얼굴에 혼란이 스쳤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로 그때 폐가 밖에서 경찰들이 돌입했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서진혁은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도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이정훈 형사가 안으로 들어와 서진혁을 제압했습니다. 서진혁, 아니 이정민, 당신은 체포되었습니다. 서진혁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체념한 표정으로 경찰에게 수갑을 채워줬습니다. 혜진 씨가 다가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은지가 어디 있어요? 말해요. 서진혁은 고개를 들어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단지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지는 집에 있을 거예요. 집이요? 무슨 집이요? 당신 집이요. 지하 창고에. 경찰은 즉시 혜진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지하 창고의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빈 공간만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경찰은 창고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구석에서 은지의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휴대전화는 전원이 꺼져 있었지만 충전하자 즉시 켜졌습니다. 경찰은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10월 3일 오후 11시 52분이었습니다. 발신 번호는 혜진의 집 전화였습니다. 혜진 씨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전화한 게 아니에요. 그날 밤 저는 집에 없었어요. 하지만 통화 기록은 명확했습니다. 누군가 혜진의 집에서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집 전화의 통화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10월 3일 오후 11시 52분 38초간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집에 누가 있었던 것일까요? 혜진 씨는 오후 11시 42분에 집에 도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화를 건 사람은 혜진 씨 자신일까요? 이정훈 형사는 서진혁을 다시 신문했습니다. 은지가 정말 지하 창고에 있었습니까? 서진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월 3일 밤 나는 은지를 그곳에 데려다 줬습니다. 데려다 줬다고요? 납치한 게 아니라 나는 은지를 납치하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스스로 나를 따라왔어요. 말이 안 됩니다. 왜 은지가 당신을 따라갔겠습니까? 왜냐하면 은지는 내가 트루스파인더 88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경찰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고요? 그럼 누가 트루스파인더 88입니까? 서진혁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서진혁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서진혁은 은지와 단 한 번도 SNS로 연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트루스파인더 88의 계정과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트루스파인더 88은 서진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은지를 유인한 진짜 범인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혜진 씨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은지는 어디 있는 거예요? 누가 데려간 거예요? 경찰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10월 19일, 경찰은 혜진 씨의 집을 다시 한번 전면 수색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세밀하게 벽지 뒤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하 창고의 벽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쪽 벽이 다른 벽보다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벽을 두드렸고 속이 빈 소리가 났습니다. 벽을 뜯어내자 그 뒤에 작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을 때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의 서류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2004년에 발급된 것으로 박준혁과 은지의 친자 관계를 검사한 결과였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준혁과 은지 사이의 친자 확률은 0%였습니다. 하지만 혜진 씨는 은지의 친아버지가 최민우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검사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경찰은 최민우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최민우 씨, 당신이 은지와 했다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다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최민우는 결과지를 제출했습니다. 99.9% 친자 관계. 그렇다면 박준혁의 검사 결과와 최민우의 검사 결과 모두 진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둘 중 하나는 조작된 것일까요? 경찰은 두 검사 결과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준혁의 검사 결과지는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최민우의 검사 결과지는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서명과 날인이 모두 가짜였습니다. 최민우는 당황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저는 정식 기관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어느 기관입니까? 은지가 추천해준 곳이었어요. 춘천의 한 의료기관이었는데 경찰은 그 의료기관을 조회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름의 기관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최민우는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속인 사람은 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은지는 왜 최민우를 속였을까요? 그녀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경찰은 은지의 수첩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찢어진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한 장이 깔끔하게 뜯겨나가 있었습니다. 뜯겨진 페이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것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열쇠일 수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온 힘을 다해 은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고 은지의 생존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었습니다. 10월 20일, 사건 발생 17일째. 경찰은 새로운 단서를 찾기 위해 혜진 씨의 과거를 더욱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혜진의 아버지, 강태수에 대한 기록을 조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강태수는 2015년에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간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기 전 2014년에 작성한 유언장이 공증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재산 분배에 대한 내용과 함께 한 가지 특이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혜진에게 용서를 구한다.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내가 평생 고통받았다는 것을 안다. 서진혁에게 한 일은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하지만 나는 내가 더 나은 사람과 행복하기를 바랐을 뿐이다. 이 유언장의 존재를 혜진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유언장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변호사도 연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찰이 이 유언장을 발견하고 혜진 씨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서진혁을 협박했던 거군요. 혜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강태수는 딸의 행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서진혁을 쫓아냈고 그 결과 서진혁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원한이 20년 넘게 이어져 지금의 비극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경찰은 혜진 씨에게 물었습니다. 유언장에서 아버님이 말씀하신 더 나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혜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제가 누구와 결혼하든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최민우도 박준혁도 아버지는 별로 반기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렇다면 혹시 아버님이 염두에 두셨던 다른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혜진 씨는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린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만요. 아버지가 한번 소개시켜주려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1998년 봄이었어요. 서진혁이 사라지고 몇 달 후였죠. 아버지가 자신의 사업 파트너의 아들을 소개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혜진 씨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성은 이 씨였어요. 이정민이었던 것 같아요. 순간 조사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정민, 그것은 서진혁이 사용했던 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아버지가 소개하려 했던 사람도 이정민이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정훈 형사는 즉시 강태수의 사업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1997년부터 1998년까지 강태수는 이한철이라는 사람과 공동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한철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이정민이었습니다. 경찰은 이한철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그는 1999년에 파산했고 2001년에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이정민은 2008년에 실종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정민이 바로 서진혁이 사용했던 신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진혁은 진짜 이정민의 신분을 도용한 것일까요? 아니면 서진혁과 이정민은 원래 같은 사람이었던 것일까요? 경찰은 더욱 깊이 조사했습니다. 1974년 출생 기록을 조회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서진혁이라는 이름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서진혁은 1993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렇다면 혜진이 만났던 서진혁은 누구였을까요? 경찰은 가설을 세웠습니다. 1997년 대학 캠퍼스에서 혜진을 만난 그 남자는 원래 이정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진혁이라는 가짜 이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왜 그는 가짜 이름을 사용했을까요? 경찰은 이한철의 기록을 더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한철은 1996년에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여러 명이었고 피해 금액은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한철은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핵심 증인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은 바로 강태수였습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수는 이한철의 사기 사건에서 그를 도왔습니다. 그 대가로 이한철은 강태수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공동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997년 이정민은 아버지의 지시로 강태수의 딸 혜진에게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혜진이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면 아버지의 범죄 사실까지 알게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정민은 혜진과 진심으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계획에 따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혜진에게 진실을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안 강태수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강태수는 이정민을 찾아가 협박했습니다. 만약 혜진에게 진실을 말하면 이한철의 사기 사건을 다시 폭로하겠다고 위협한 것입니다. 이정민은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혜진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1998년에 일어난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정민은 그 후 20년 넘게 혜진을 잊지 못하고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그는 서진혁이라는 이름으로 살다가 다시 이정민으로 돌아왔다가 결국 두 정체성 사이에서 방황했습니다. 경찰은 서진혁, 아니 이정민을 다시 신문했습니다. 당신의 진짜 이름은 이정민입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이정민입니다. 서진혁은 제가 되고 싶었던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왜 죽은 사람의 이름을 사용했습니까? 서진혁은 제 고등학교 친구였습니다.
그는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혜진을 만날 때 그의 이름을 빌렸습니다. 박준혁을 정말로 죽음으로 몰아간 것입니까? 이정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를 협박했습니다. 혜진과 헤어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런 선택을 할 줄은 몰랐어요. 은지는 어디 있습니까? 진실을 말하십시오. 이정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모릅니다. 저는 10월 3일 밤 은지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 은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경찰은 이정민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은지는 정말 어디로 간 것일까요? Truth Finder 88의 정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0월 22일, 혜진 씨는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 메모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을 찾았어요. 은지의 노트북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USB를 열자 그 안에는 동영상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파일명은 엄마에게 및사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은지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제 계획이 성공한 거예요. 저는 지금 안전한 곳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혜진 씨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제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엄마가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Truth Finder 88이라는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제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사람들이 제가 유인당했다고 믿게 하려고요. 경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Truth Finder 88은 은지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실종을 연출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라짐으로써 모두가 진실을 말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경찰이 수사하고 엄마가 과거를 밝히고 숨겨진 사람들이 나타나도록요. 그리고 제 예상은 맞았어요. 은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 친아버지가 최민우가 아니라는 것도, 박준혁 아버지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도, 엄마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도. 하지만 한 가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로 사랑하게 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은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만든 Truth Finder 88 계정을 보고 저를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함께 이 계획을 완성했어요. 엄마, 저는 곧 돌아갈게요. 하지만 그 전에 엄마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은지의 표情이 진지해졌습니다. 제 진짜 아버지는 최민우도 박준혁도 아니에요. 제 친아버지는 영상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절규했습니다. 왜요? 왜 거기서 끊긴 거예요? 경찰은 USB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파일은 의도적으로 편집된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완전히 삭제되어 복구가 불가능했습니다. 누군가 은지의 영상을 편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지와 함께 계획을 세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영상의 중요한 부분을 삭제한 것일까요? 경찰은 새로운 용의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0월 24일, 사건 발생 21일째, 경찰은 은지가 영상에서 언급한 그 사람을 찾기 위해 그녀의 모든 인간관계를 재조사했습니다. 친구들, 대학 동기들, 알바 동료들까지 모두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은지와 특별히 가까운 남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정훈 형사는 다른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은지가 말한 그 사람은 혹시 가족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혜진 씨의 가족 관계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혜진에게는 오빠가 하나 있었습니다. 강민수, 현재 50세로 서울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강민수를 소환했습니다. 그는 차분한 태도로 조사에 응했습니다. 조카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은지와 자주 연락하셨습니까? 아니요. 1년에 명절 때 한두 번 보는 정도였습니다. 최근에 은지에게서 연락이 온 적은 없습니까? 강민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있었습니다. 6개월 전쯤 은지가 전화를 했어요. 외할아버지에 대해 물어보더군요.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아버지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특히 1998년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저도 자세히는 몰랐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그 시기에 사업 파트너와 문제가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사업 파트너가 이한철입니까? 네, 맞습니다.
형사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이한철의 아들 이정민에 대해 아십니까? 강민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제 동생 혜진과 한때 가까웠던 사람이죠. 혜진 씨는 그 사람을 서진혁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당신은 그의 진짜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까? 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거든요. 왜 혜진 씨에게는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가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혜진이가 알면 상처받을 거라고 하셨어요. 경찰은 강민수가 뭔가를 더 알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은지에게 이 사실을 말해 주셨습니까? 강민수는 침묵했습니다. 형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은지가 6개월 전에 전화했을 때 이정민에 대해 말해 주신 겁니까? 강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은지가 간절하게 부탁해서요. 저는 조카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야기도 했습니까? 네. 은지는 자신의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혜진이 말한 최민우가 정말 친아버지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강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은지의 친아버지는 최민우가 아니라고요. 혜진 씨가 조사실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빠가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강민수는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혜진아, 은지는 알 권리가 있었어. 넌 너무 오래 숨겨왔어. 형사가 개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은지의 친아버지는 누구입니까? 강민수는 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정민입니다. 서진혁이라고 불렸던 바로 그 사람이 은지의 친아버지예요. 조사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혜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은지는 1999년 11월에 태어났어요. 그때 저는 이미 서진혁과 헤어진 지 1년이 넘었고 최민우와 사귀고 있었어요.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혜진아, 넌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1999년 2월, 너는 한 번 더 이정민을 만났어.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 후로 한 번도 그를 보지 못했어요. 너는 기억하지 못해. 하지만 나는 알아. 그날 밤 너는 술에 취해 있었고 이정민이 너를 집까지 데려다 줬어. 그리고 혜진 씨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혜진 씨의 의료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1999년 11월 10일 은지가 태어났습니다. 임신 기간을 역산하면 수태일은 1999년 2월 중순경으로 추정됩니다. 1999년 2월 혜진이 서진혁, 즉 이정민을 마지막으로 만났을 가능성이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혜진은 그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강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은지는 이 사실을 알고 크게 혼란스러워했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박준혁 아버지도 친아버지가 아니고 엄마가 말한 최민우도 아니고 실제로는 엄마를 20년간 스토킹한 이정민이 친아버지라니요. 그래서 은지는 무엇을 하려 했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강민수는 대답했습니다. 은지는 모든 관련자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싶어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각자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실종을 연출한 겁니까? 네. 은지는 제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조카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은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강민수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제 별장에 있습니다. 춘천 외곽에 한적한 곳이에요. 경찰은 즉시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혜진 씨도 함께 갔습니다. 차로 40분을 달려 도착한 별장은 호숫가에 위치한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경찰이 문을 두드렸을 때 안에서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예요? 문이 열렸고 은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건강해 보였고 다치지도 않았습니다. 혜진 씨는 딸을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은지야, 은지야. 은지도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경찰은 은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6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트루스파인더 88 계정을 만들어서 제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사람들이 제가 유인당했다고 믿게 만들었어요. 10월 3일 밤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차를 타고 별장으로 왔어요. CCTV에 찍힌 후드티 남자는 외삼촌이었어요. 왜 사람들을 그렇게 속인 겁니까? 진실을 밝히려면 모두가 거짓말을 멈춰야 했어요. 제가 사라지면 경찰이 수사하고
엄마가 과거를 밝히고 이정민 씨도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어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저도 죄책감을 느껴요.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경찰은 강민수를 범인 은닉 및 허위 신고,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그는 조카를 돕기 위해 법을 어겼지만 은지의 안전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정민은 박준혁에 대한 협박 및 사망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박준혁을 직접 죽인 것은 아니었기에 형량은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혜진 씨와 은지는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혜진은 딸에게 자신이 기억하지 못했던 1999년 2월의 일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은지야, 엄마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아. 하지만 내가 이정민 씨의 딸이라면 엄마가 너무 많은 것을 숨겨서 미안해. 은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저는 진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박준혁 아버지가 제 진짜 아버지라는 것도 알아요.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그분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요. 11월 5일 모든 수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은지는 정식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성인이었고 자발적으로 사라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허위 신고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후 혜진 씨는 이정민을 면회했습니다. 그는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투명한 아크릴판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미안합니다, 혜진 씨. 이정민이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집착했어요. 당신과 은지에게 상처만 준 것 같아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제가 진실을 피하려고만 했어요. 은지에게도 당신에게도. 은지는 제 딸이 맞나요? 이정민이 물었습니다.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봐야 확실히 알겠지만 아마도 맞을 거예요. 이정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해 주셔서. 하지만 은지에게는 박준혁이 아버지예요.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생물학적 아버지일 뿐이에요. 그것을 잊지 마세요. 이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다만 나중에 형을 다 살고 나오면 은지를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일어나 면회실을 떠났습니다. 12월, 겨울이 왔습니다. 은지는 대학에 복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심리학을 전공하며 진실과 거짓말, 그리고 인간의 복잡한 감정에 대해 공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혜진 씨는 딸의 방을 정리하던 중 서랍 깊은 곳에서 하나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도련해졌던 얼굴이 다시 붙여진 그 폴라로이드 사진이었습니다. 은지가 퍼즐처럼 조각들을 맞춰 복원한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혜진과 어린 은지, 그리고 이정민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비록 완벽하게 복원되지는 않았지만 얼굴의 윤곽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결국 액자에 넣어 거실 벽에 걸었습니다.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은지가 집에 돌아와 그 사진을 보고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혜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두 사람은 함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기록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습니다. 거짓말과 비밀로 얼룩진 27년의 시간이 끝났고 이제 진실 위에 새로운 관계를 쌓아갈 차례였습니다. 사진 아래 은지는 작은 메모를 붙여놓았습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거짓말보다는 낫다. 마이너스 2024년 겨울, 은지. 그것이 이 긴 사건이 남긴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혜진과 은지는 이제 서로에게 진실만을 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숨겨야 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죄책감과 불신이라는 두 감정이 어떻게 한 가족을 무너뜨릴 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이 어떻게 다시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는지도 보여줍니다. 사라진 사진 한 장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워진 기억의 상징이자 부인된 진실의 메타포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이 다시 맞춰졌을 때 비로소 가족도 다시 온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거를. 하지만 그것을 숨기고 지우려 할수록 그 과거는 더 큰 그림자가 되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진실은 고통스럽지만 거짓말은 더 큰 고통을 낳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본 채널의 모든 콘텐츠는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얻은 창작 콘텐츠이며 등장하는 인물, 장소, 사건은 모두 허구로 특정 단체, 종교, 인물과는 무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더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